김큐의 경제뉴스 크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 네.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이 이야기 먼저 해볼까 봐요. 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이후에 서점가가 아주 평소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구한다 그러고 뭐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하더군요. 뭐 100만 부 팔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경제학상도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를 우리 경제 전문가랑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른 라디오 MBC 코너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3명의 미국인 경제학자 교수가 탔어요. 네. 데런 아세모글루, 그다음에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스 이렇게 3사람입니다. 두 분은 MIT 공대의 교수고요. 한 분은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노벨위원회가 이 3사람에게 그 노벨 경제학상을 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수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제도. 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3사람은 데런 아세모글루 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들의 논문을 담은 책들이 꽤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모글루 교수가 2001년도에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학계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간은 이제 경제학에서 자본이나 기술 혁신,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을 파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아세모글루는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연구 논문을 내놓은 게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요 내용을 담은 책이 국내에 출간된 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사이먼 존슨 교수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당시에 꽤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많이들 읽으셨습니다. 근데 네. 이 연구가 가장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어떤 근거로 제시한 게 우리나라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사회적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리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제도를 뭘 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거의 동일한 조건의 양 국가, 그러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이들은 국가 발전이 나중에 이렇게 크게 차이난 이유가 결국에는 제도의 선택에서 갈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회적 제도라는 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한 남한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했고 북한은 결국엔 발전을 못하고 답보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 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발전 지속 여부가 갈리는데 결국에는 포용적 제도를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시로 나왔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 3명이 받았는데 2명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 한 분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네. 앞서 이제 아세모글루를 중심으로 세 학자가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내고 난 이후에 아세모글루가 자기가 주장했던 거에 대한 보충,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하고 또 하나의 맥락을 이 연구에다 추가를 합니다. 네. 이전 연구가 앞서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어디서 찾느냐, 사회적인 제도에서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가 내에서도 우리가 소득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한쪽으로 소득이 쏠리고 하는 이유를 찾는데 이 연구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의 진보 또는 혁신이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이게 다양한 부를 창출해서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믿고 있고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세모글루는 이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선택적이어서 자칫 이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사회가 이걸 잘못 선택하면 기술
수의 독점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이는 인류 발전과 번영의 속도를 늦추고 가로막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이 권력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출간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하고 같이 쓴 책인데 진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약간 좌파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좌우의 진보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혁신을 이야기하는 네네. 거군요. 이전에 연구 핵심 예시가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북한과 대한민국의 극명한 경제 발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새로운 맥락에 대한 연구 예시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과거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 예시들이 들어있는데요. 좀 과거로 가서 얘기해 보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혁신 기술 중 하나가 조면기의 발명이거든요. 조면기요? 네, 조면기가 목화솜에서 씨앗을 분리해내는 기계를 말해요. 이게 1793년에 일라이 휘튼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면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밀대를 밀어가면서 이 목화 그 솜에서 씨앗을 분리해냈는데 네. 이걸 기계가 하게 되니까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하나가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면기의 등장이 목화 재배의 붐을 일으키고요. 목화 산업의 생산성을 1,500배까지 높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목화 재배가 담배 등에 밀려서 사양산업이 될 뻔하던 걸 완전히 반전을 시켰고요. 필요 노동력의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미국 남부에 목화 산업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이런 발전은 국가의 경제력 성장하고 전반적인 사회계층의 번영으로 연결돼야 네. 이른바 생산성의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퍼진다, 넓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부의 대규모 목화 농장주들의 부는 급격히 늘어났어요. 노동자들은 도리어 더 심하게 억압을 받았고요. 당시에 제도적으로 흑인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술의 진보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이 노예 제도가 있어서 좀 특수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들 어느 정도 좀 기술 발전의 득도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세모글루가 결국에는 이 기술 발전의 그 여러 가지 번영을 우리들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그러면 노예제도가 사라진 이유에는 그럼 그런 예가 없느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업혁명 초기에 방적기가 개발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데 방직 산업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역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적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약간 분업 시스템은 있었지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게 방적기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방적기를 노동자가 이렇게 지키면서 진짜 하나의 부품화가 되듯이 하루에 18시간을 노동하는 노동자로 변모해 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최근의 예로 가져오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이지 않습니까?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들이 이들의 혁신은 굉장히 눈부시고 이들의 혁신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기술 혁신의 결과가 그러면 골고루 인류 번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구글 직원 수가 한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 1980년대로 돌아가면 글로벌 시총 1위였던 GM 자동차 회사 이때 이들이 74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의 4배 차이 나네요. 네. 인원수는 이렇게 4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총으로 보면 구글이 한 10배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평가도 많이 받는 기업이 결국에는 직원 수는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들마저도 나눠가는 노동자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수익을 공유하는 노동자 집단도 줄었지만 결국에 이 몰려드는 수익을 결국엔 소수의 경영자나 아니면 소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들만 챙겨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번영을 주지는 않는다.
지금 이런 현상이라면 계속해서 어디론가 쌓여가고 소수의 집단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세모글루 교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자 이게 결론인가요? 일부는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적 구조를 막는 게 도리어 경제 성장하고 성장 발전에 그러니까 경쟁도 더 치열하게 만들어주고 성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게 다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네. 주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독점적 기업들을 반독점법으로 미국이 해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하고 시장 발전이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AT&T인데 AT&T가 미국의 통신회사로 100년간 시장을 독점했던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를 1982년도에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해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통신사하고 지역별 통신사로 이렇게 나눠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도리어 미국의 통신 시장이 훨씬 더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 오래전 예시로 들여다보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 오일 시장의 90%의 시장을 점유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1911년도에 34개 회사로 분할됩니다. 네. 아예 강제로 법으로 찢었어요. 회사를 야 해체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이때를 시작으로 더욱 더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독점적인 구조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게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거 해체해야 된다 또는 네네.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따로 뭐 광고회사 따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리어 시장 발전도 돕고 이 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라고 주장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은 곧 진보다라는 신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이 곧 진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쏠린 불균형,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같은 기랑 권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랑 권력은 대치에서 대항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해 보면 시민단체나 노조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의 기랑 권력들이 변화된 사회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랑 권력들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과 자본을 더욱 공평하게 대우해줘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은 노동보다 자본을 우리가 훨씬 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로 자본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리고 노동력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에는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본과 노동을 더욱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주로 드렸지만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은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클로디아 골딘 교수거든요. 네. 이분은 여성의 커리어하고 노동시장의 관계를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노벨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상이 경제적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다. 뭔가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더욱 점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의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우리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도 잠깐 네네. 나눠볼까요? 요즘에 버터 값이 깜짝 놀랐습니다. 급등한다던데요. 금값 오른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금값 오르듯이 지금 버터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유럽 쪽에서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유럽산 버터 가격이 9월 말 기준으로 톤당 8,706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잘 계산이 안 되실 텐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무려 83%가 오르습니다. 거의 2배 오른 겁니다. 네. 이런 버터 가격의 고공행진은 사료값이 오르면서 낙농 국가들의 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여기에 버터보다 유가공 업체들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치즈 쪽으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우유 생산량은 줄었는데
치즈 생산 쪽으로 우유가 더 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버터를 생산하려면 버터 구하기 우유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도리어 버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되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젖소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유 생산량이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버터 가격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음식 하는데 버터 얼마나 들여나 집에서 버터 별로 안 쓰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빵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버터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빵 가격이 지금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야 우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버터 그러겠네요.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물가가 잠잠해지는 듯한데 버터 가격이 금값처럼 오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 저녁에 장조림 버터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그냥 드세요. 장조림- 사놓은 걸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사놔서 사놓은 거. 오늘까지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